자, 드디어 저희가 대단원의 1단원을 끝내고, 자, 두 번째 단원의 자, 생명과 윤리라고 하는 파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 말은 벌써 산으로 얘기하면 일단 평지는 좀 걸어서 오신 건데, 그 평지가 결코 쉬운 평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1단원만 했어도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에서 한 7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어떤, 그 범위였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가 아주 험난한 1단원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2단원에 해당하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윤리적인 측면, 응용윤리적 측면에 해당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환경에, 정말로 생명에 또는 정보에 이런 것들을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어떤 찬반 논쟁 이런 것들을 학습을 좀 하는 거라서 어찌 보면 딱 떨어지는 포인트가 없는 부분이에요. 오히려 1단원에 비해서는 그렇게 이제 중요 포인트만 잘 잡아서 출제 문제하고 우리가 이제 같이 연결을 좀 시켜서 내용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생명과 윤리의 삶과 죽음. 자, 첫 번째는 이제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살았다라고 하는 거, 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라고 하는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생식세포가 자, 즉 배아, 태아의 과정을 거쳐서 뭐 모체에서 분리되어 자, 독립된 존재로 생명체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출생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뭐 굳이 또 우리가 이제 잡학다식한 뭐 이렇게 그 지식을 조금 얘기하자면 출생이라고 하는 거는 출생 신고를 해야 출생이라고 하느냐, 뭐 사망이라고 하는 건 사망 신고를 해야 사망이라고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신고는 성과 상관이 없이 지금 말한 대로 모체에서 분리돼서 즉 태어났을 때 그거를 이제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굳이 얘기하자면 전부 노출이에요. 예, 부모 모체로부터 내가 몸체가 아이가 태아가 다 이렇게 나왔을 때를 이제 우리가 출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뭐 이렇게 법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법률적 지식을 얘기하면 뭐 형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진통설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려고 배가 아프는 그 시점에 만약에 태아를 이제 사산시켰다 뭐 이렇게 내가 약을 먹고 이러면 그런 경우에 이제 진통을 시작되는 시점부터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출생의 시점으로 보니까 사람으로 본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법은 이제 여러 부분에 따라 좀 차이가 나지만 저희는 법이 아니라 사회 규범 중에서 윤리이고 도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도덕에서 말하는 또는 이제 윤리에서 말하는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체에서 전부 분리되어 나오. 그래서 이제 내 심장을 독립적으로 심장을 가지고 숨을 쉴 수 있는 거. 그렇기에 내가 숨을 쉬지 못하면 그러면 뭐로 여기는 거예요? 사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분리되어 독립된 존재로서 생명체가 되는 것을 말하고요. 자, 그럴 때 이제 도덕적인 주체로서 사는 삶의 출발점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종족을 보존하려는 인간의 자연적인 어떤 성향을 자, 실현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내가 숨을 쉰다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사망 신고를 동사무소에 신고해서가 아니라 즉 의사가 자, 이렇게 해서 심장이 멈췄습니다라고 하는 자, 완전히 생명 활동이 완전히 정지돼 원형대로 회복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심폐, 심장, 즉 이제 숨을 쉬는 걸 말하죠. 그럴 때 심폐 정지 설을 근거로 해서 사망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죽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내일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지금 이 시험 준비도 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더 큰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시고 하는 건데 정말 내일 딱 죽는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정말 어떤 생각을 좀 가질까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뭘 하고 싶지라는 거를
생각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여지까지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그런데 나 내일 죽어라고 하면 오늘 내가 과연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지? 라고 하는 거. 어쨌든 죽음에 대한 삶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검토해보고 생각해보는 거.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죽음은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죽어요. 그래서 평등합니다. 누구나 다 한 번 죽어요. 그죠? 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 번 죽는다. 일회성이라는 거죠. 몇 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무슨 뭐 종교에서는 그런 게 있다고는 하지만 흔하지 않고 있을 수 없다라고 일반적으로는 생각하죠. 죽으면 끝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 번 죽고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아무리 예쁘고 그래도 다 죽는다. 그리고 한 번 죽는다라고 하는 부분에선 평등하고 일회성이다.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죽음을 뭐 할 수는 없다.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불가피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는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무슨성의 비가역성, 일반적인 특징이라는 거. 이건 종교적인 측면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우린 죽으면 끝인 거지 다시 태어난다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이제 거의 그 불치병,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는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사망을 해서 근데 이제 뭐 어떤 돈 많고 뭐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본인을 이제 냉동시켜가지고 미래 세대에 앞으로 20년 뒤에, 30년 뒤에, 뭐 100년 뒤에 내가 해동을 해서 그 병을 고치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겠죠.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에 나오니까. 하지만 현재까지는 뭐 할 수 없다.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이 바로 죽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겁니다.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고정돼. 어차피 나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내일.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 비관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하루하루 무덤으로 간다. 쇼펜하우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가서 한 번은 죽는다라는 소린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럴 때 죽음에 대한 동서양의 관점. 이게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자, 결과적으로 이제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였고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동양의 공자, 유교 사상가였죠. 자, 유교 사상가의 공자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유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유교는 죽음을 자연의 과정으로 보지만 죽음에 대해 애도하는 것은 그러니까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래서 내 부모가 죽으면 즉 효도하는 즉 효의 어떤 자세, 효도의 방법으로 부모가 죽었을 때 3년상을 치르면서 애도하죠. 애도라는 것은 즉 내가 효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즉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라고 하는 게 한자로 굳이 얘기하면 보일시자에다가 풍성할 풍자 즉 내 마음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안에 즉 인이라고 하는 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것을 보여주는 실천이 효다라고 하는 거고 그 효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죠? 애도하는, 슬퍼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 슬퍼하는 거에 공자는 유교는 슬퍼한다라고 하면 장자는 아내가 죽었을 때 절대 슬퍼하지 않았고요. 춤을 췄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막 마누라가 죽었는데 춤을 춘다라고 하는 건 요즘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부인이 죽으면 화장실 가서 남편은 웃는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뭐 이렇게 부부 관계가 안 좋아서라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 옛날에 이제 장자가 아내가 죽었을 때 일반적으로는 다 슬퍼하고 막 이랬던 시대에 본인은 이제 덩실덩실 춤을 추고 말라고 하는 거에서 그걸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즉 장자는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이제 밥을 먹으면 이제 우리가 쌀미자, 그러니까 밥을 먹어서 몸에 기운이 난다라고 하죠. 뭐 음식을 먹어야 기운이 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 몸을 흐르는 피가 흐름으로 인해서 즉 생성되어지는 걸 말하죠. 그래서 살아있다는 건 기가 모여 있는 것이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가 뭐 한 것이야, 흩어진 것이죠. 라고 얘기해서 사계절의 어떤 운행과 같이 자연의 뭐로 본다란 거예요. 순리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자연의 순리로 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초연해서
즉 뭐 할 이유가 없어요. 즉 애도할 이유도 없고 즉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장자가 생각하는 도가사상가가 가지고 있는 죽음관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삶과 죽음을 서로 연결된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뭐의 과정으로 보죠? 순환적인 과정, 순리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공자의 유교는 지금 내가 현실 속에서 효를 실천하는 거에 애도하지만 즉 사람을 섬길 줄도 모르면서 귀신을 섬길 수 있으며 즉 삶도 아직 모르면서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바는 유교는 지극히 현실주의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현실적인 어떤 삶의 시각에서 내 부모가 돌아가신 거에 슬퍼하고 또는 이제 이 현실적인 삶 속에서 도덕적인 어떤 삶을 실천하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 이게 지금 내가 다 공부해도 다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그걸 다 실천하고 사느냐 한번 되짚어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을 어찌 알겠는가라는 건 그게 더 중요하지 않다. 지금 현실이 더 즉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유교가 가지고 있는 또 공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다시 석가, 이제 불교입니다. 불교는요, 삶과 죽음은 하나이며, 그죠?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 강의에서 얘기를 했을 때, 자, 생로병사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죠? 생로병사에, 라고 하는, 즉, 태어나서, 자, 늙어서, 그 다음에, 아파서, 죽어서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생로병사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태어날 때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응애하고 먼저 울잖아요. 그죠?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이 뱃속 엄마 배 안이 뭐죠? 편안하고 안락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날 때가 돼서 나가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배 안을 집착하게 되면 내가 나오는 게 슬프고 고통스럽겠죠. 그죠? 라고 한다면 즉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을 뭐로 얘기하냐면 고통이다. 즉 고통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고성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게는 고성제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인간에게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즉 여기에 아프고 또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인 건데요. 자, 죽음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물속에 빠졌던 적이 있는데 정말 이제 물에 빠졌다가 이렇게 딱 빠졌을 때는 정말 고통을 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은 빠졌구나 이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고는 머리가 하얘졌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건져내서 숨을 쉬고 이제 숨을 쉬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고통스럽다는 건 이제 안 죽고 살려고 하니까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건 결론은 인간은 생로병사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 고통을 가지고 다 태어나는 것이고 그렇기에 자 근데 그 고통의 원인이 뭐지? 이 고통의 원인이 뭐지라고 하면 바로 원인은 집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집착. 그래서 집착이고 그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벗어나 깨달음을 얻는 게 바로 무슨 사상이라 얘기합니까? 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제 석가가 얘기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러면 이 지gun간에 있어서 전생에 뿌려진 씨앗은 이번 생에 받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생에 내가 정말로 이제 아주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막 이러면 이제 다시 태어나 이번 생에 받는다는 얘기인 거고요. 이번 생에 내가 한 업은 또 다음 생에 받는 그거를 뭐라 얘기하냐면 다음 생에 거둘 때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윤회라고 하는 겁니다. 윤회.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윤회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회가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닌 거죠. 사실상은.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은 또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이제 내가 전생에 지은 걸 다음 생에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이번 생에 지은 죄를 이번 생에 다 그대로 받는다. 인터넷이 너무 발전을 해가지고 잘못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전생에 뿌려진 씨앗을 다음 생에 윤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 그 삶과 죽음은 윤회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현세 업보에 따라 죽음 이후의 삶이 자, 뭐 되어지는 겁니까? 결정돼서 죽음 이후에 자, 윤회에 빠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윤회에, 자, 뭐 할 수도 있어요. 빠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즉, 이승에 내가 공을 실천해서, 지금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서 공을 실천한다면, 보살의 삶을
살면 윤회에 빠지지 않고 어디에 이르게 되겠어요? 열반에 이르게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라고 하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죽음관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갑니다. 그래서 도가 불교의 죽음관에 해당하는 것을 뭐 읽어두시면 불교는 이념법, 이제 연기설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있고, 늙음과 죽음이 있고, 삶을 떠나서는 늙음과 죽음도 없다라는 건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의 고리가. 자, 그 다음에 사람이 태어난 건 태어날 때를 만났기 때문이고, 세상을 떠난 것은 떠날 때를,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늘이 정해진 그 때를 편히 여기고, 운명에 순응하면, 즉, 운명이라는 건 자연의 순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 순리에 순응하면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건 그냥 기가 그냥 모인 거고 죽은 거는 내가 기가 흩어지는 거니까 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자연의 순리인 거죠. 라고 보는 것을 장자의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서양 갈게요. 자, 서양은, 자, 우리가 이제 플라톤 하면, 자, 이데아론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데아는, 우리가 이제 이상사회, 즉, 이상사회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 자, 이데아라는 거는, 영어로 이제 아이디어거든요. 근데 아이디어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상적인 세상은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거, 이성 속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이데아는 이성적인 삶을 말하는 거고 그 이성적인 삶은 사실은 현실에는 없어요. 그래서 자, 죽음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즉 플라톤이 말하는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은 죽음을 통해 인간의 육체 속에서 해방되어 즉 이데아, 즉 아이디어라고 영어로는 아이디어죠. 근데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본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데아를 얘기하는 요거 조금만 심화로 이제 플라톤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 플라톤은 인간은 이제 이렇게 제가 항상 이렇게 사람을 잘 이렇게 그리죠. 해설 강의, 기출문제 강의에도 그렸는데 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3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 그 다음에 가슴,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드디어 이제 이 펜이 조금 더 익숙해지긴 하네요. 머리에는 뭐가 있냐면 이성이라고 하는 영혼이라고 있답니다. 예, 이성이란 영혼이 있고 가슴에는 기계라고 하는 영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에는 욕망이라고 하는 영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그런데 자, 이 이성이라고 하는 영혼을 잘 내가 다스리면 즉 어떤 덕을 만들 수 있지라고 하면 지혜라고 하는 덕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고요. 그 다음에 이 가슴의 기계라는 영혼을 잘 내가 다스리면 즉 용기라고 하는 덕을 만들고요. 즉 욕망을 잘 다스리면 절제라는 덕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사람은 모두 다 지혜와 용기와 절제를 모두 다 갖출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플라톤이 얘기하는 건 이 셋 중에 이 덕을 갖춘 사람 중에 사실은 이성이 되게 잘 충만해서 지혜의 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회 속에서 즉 어떤 지혜를 갖춘 사람이 바로 뭘 해야 되냐, 통치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반면에 지혜나 절제는 좀 모질하지만 용기가 막 충만한 사람은 자, 뭘 해야 돼? 나라를 지키는 수호자로서의 군인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라고 하고요. 즉 절제라는 덕, 내가 지혜나 용기는 모질라도 절제 하나는 끝내줘라고 하는 분은 자, 뭐 해야 돼? 즉 생업에 종사하는, 생산업에 종사하는 자, 일반 서민인 거죠. 그렇게 종사를 하는 각자의 지금 보시면 영혼의 색깔, 그죠? 각자의 영혼의 색깔에 맞춰서 즉 그 사회 속에서의 맡은 바의 책임을 다하면 그 사회는 즉 이들이 잘 뭘 이룰 때 조화를 이룰 때 어떤 사회지라고 하냐면 정의로운 사회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영혼 삼분설이고 뭐 이렇게 덕을 얘기할 땐 사주덕이라 하지만 이 단어를 외울 필요는 없으신데 지금 얘기했던 영혼이란 말이 바로 그 말인 겁니다. 그럴 때 인간의 영혼은 죽음을 통해
자, 인간의 육체에서 해방돼서 육체가 고로 감옥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감옥에 자, 즉 갇혀 있다가 죽어서 비로소 그 감옥으로부터 뭐 한다는 거죠? 영혼이 해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순수하게 인식하려면 육체에서 벗어나 영혼만을 사용하여 삶을 그 자체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로 육체를 순수한 인식을 방해하는 감옥처럼 생각해서 죽음을 통해 즉 그 감옥으로부터 해방되는 진정한 참된 세계, 즉 죽음의 세계는 즉 이데아의 세계고, 자, 이데아의 세계 즉 뭐냐 하면 참된 세계, 자, 참된 세계, 진실된 세계, 진정한 세계,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이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즉 뭐다? 죽음관이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자, 에피쿠로스, 서양의 사상가. 얘는요, 고대 철학자예요. 그죠? 플라톤은.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요. 그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교에 20살이 넘어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짱을 먹으려고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케도니아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대 그리스 아테네 같은 경우는 이방인은 아테네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예, 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원하던 그 아카데미아에 뭐 이제 우두머리가 좀 되지 못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화가 있긴 하나 자, 안 중요합니다. 자, 어찌됐든 에피쿠로스 갑니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은 원자로 구성되어져 있고, 자, 얘는요 헬레니즘 시대에 자, 지난 자연법을 얘기하면서 스토아를 얘기했었어요. 그죠? 헬레니즘 시대에 스토아하고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예, 근데 에피쿠로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자, 그럴 때, 자, 이 사람은 인간은 원자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사람이 한마디로 하나하나의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유물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자,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죽음은 이러한 원자가 흩어져 개별 원자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질로 돌아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에피쿠로스의 시각에서나 플라톤의 시각에서 자, 죽어서 내가 그냥 뭐로 돌아가요? 원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육체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의 공통된 특징은 자, 죽음에 대한 부분을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두려움 또는 이제 공포를 느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죽은 뒤에 어떤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나 공포를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에피쿠로스도 자,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에피쿠로스가 한 표현 중에서 뭐라 얘기를 하냐면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자, 죽음이 도래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자, 지금 여러분도 숨을 쉬고 있고 저도 숨을 쉬고 있는 거 우리는 살아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죽음이 없는 거야. 내 옆에. 그죠? 하지만 죽었다라고 하는 건 또 생각을 해보면 더 이상 살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죽음이 오면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으니까 뭐 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도 불안해할 이유도 공포스러워할 이유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에피쿠로스다. 플라톤도 둘 다 자, 두려움,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로부터 이제 해방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의 죽음을 자,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즉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하이데거인데요. 자, 이 사상가는 실존주의 사상가예요. 이제 실존주의란 말도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쇼펜하우라고 하는 사상가가 이제 생철학자라고 하는데요. 그 사상가로부터 계승을 해서 그래서 이제 실존주의, 20세기의 그런 철학이 실존주의인데, 이 실존주의 사상의 특징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시대적 배경이 세상이 막 이렇게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이제 전쟁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있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전쟁터에 나가서 총을 쏘고 막 이러고 그러다 죽었어요. 근데 내가 죽어도 아무도 나를 슬퍼하거나 또는 내가 죽었다는 사실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전쟁터 속에서의 죽음이라는 건 큰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사실상은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소외됐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나의 어떤 내 이름을 부르면서 즉 인정받을 만한 그런 세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삶에 대한 부분에서 성실하거나 주체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지 못하던 그런 어떤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이 실존주의는 그러니까 한번 죽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죽음 앞에서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무신론적 실존주의지만 그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건 자, 나라는 사람의 이름은 누구는 알 수 있다. 신은 알 수 있다. 자, 내가 죽어서 신이 불렀을 때 신이 내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몰라서 부르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어떤 자각 또는 이제 소외로부터 극복한다. 그래서 주체성을 회복한다. 그러니까 내일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 어떤 오빠는 한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뭐 이렇게 자신의 어떤 소신,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걸 얘기했다고 하면 또 뭐 학생에게 제가 질문을 했더니 내일 당장 너가 죽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니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당시에 조금 유명했던 그런 이제 아이돌 이제 그 유명한 그 연예인이 있는데 여자 연예인한테 가서 한번 껴안아보고 죽겠다 뭐 이렇게 죽기 전에 감옥을 갈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어찌됐든 그러한 내가 정말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게 뭐지? 내일 죽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뭘 원하고 있지? 라고 하는 참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실존주의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죽음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사람은 죽음을 인식하고 그러면서 죽음이 자신의 것이라는 걸 인지하면 삶에 대한 어떤 자각, 주체적 삶을 얘기합니다. 주체적인 어떤 삶이라고 하는 거 또는 이제 소외를 극복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소외 극복이란 말의 뜻이 즉 나 자신을 돌아봐서 내가 남으로부터 소외된 것이 아니라 즉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야 라고 하는 거죠. 즉 세상의 주인공으로서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도록 해야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하이데거 또는 이제 야스퍼스도라는 이제 야스퍼스라는 그 실존주의 사상가도 있는데요. 그런 사상가도 마찬가지로 한계 상황이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한계 상황. 이 한계 상황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예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예를 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 상황에 도달하면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된다? 나를 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버킷리스트 이런 것처럼 10가지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었던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쓰게 되고 그걸 실천하고 이런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실존주의가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서양의 사상가의 플라톤의 또는 이제 에피쿠로스의 지문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생과 관련된 윤리적인 쟁점이라고 했을 때, 이제, 죄송합니다. 자, 출생은, 자, 출생의 경우는, 자, 출생은 지금 보시면 임신, 중절이라고 하는 건데요. 태아를 인공적으로 모체에서 분리하여 자 임신을 끝내는 행위를 말한다. 낙태죠. 두 글자로 얘기하면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출생과 관련된 거에 인위적으로 자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생명을 중단시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뭘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들을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자 임신 중절과 관련된 찬성론자 그 다음에 반대론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낙태를 찬성한다? 이건 누구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겠어요? 여성의 선택권을 우선시하는 입장이겠죠. 그래서 내가 남자랑 똑같다는 거야. 나도 내가 임신했다,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걸 희생하고 포기하고 이럴 수는 없다라는 선택권을 인정하는 부분.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반면에 이제 반대론적 입장에선 인간 생명은 뭐하다? 존엄해서 즉 태아의 권리를 인정하는 거죠. 그죠? 자, 태아의 권리를 인간 생명의 권리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즉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거죠. 그 생명권은. 그렇기 때문에 자,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것이고 자, 그리고 이 아이가 만약에 태어나서 뭐가 될 줄 알고 이거죠. 그렇기에 그 잠재성이란 부분을 생각한다면 정말 뭐 하면 안 돼요? 낙태를 찬성하면 안 되는 것이야. 그래서 생명권에 관한 우선 논리 입장은 반대하지만 반면에 찬성론적인 입장에서는 즉 뭐다? 여성은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자율적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에 자, 자기 방어와 정당 방위의 권리를 지니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 인공 임신 중절을 할 권리가 있다. 정당 방위라고 하는 측면이 그러니까 정당 방위 뭐냐면 그러니까 위법한 네, 즉 위법한 위난 어떤 급박한 상황이죠. 의도하지 않았던 급박하고 위법한 상황에서 나의 신체나 이런 것들이 훼손됐다는 거예요. 이제 뭐 강간을 당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라고 한다면 이거는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성도 또 남성과 뭐하다? 동등하기 때문에 자, 뭐한 낙태를 찬성한다 이거죠. 자, 반면에 다시 우리나라에 이제 낙태에 관련돼 가지고요. 사실 이제 법률적 규정이 좀 있는데요. 여기서 뭐 2019년에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는 뭐 이거는 저희가 뭐 법 과목이 아니니까 좀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불합치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는 이 낙태죄라고 하는 형법이 위헌이긴 하나, 그러니까 헌법에 위배돼서 문제가 있는 법이긴 하나, 그러나 현재 이제 사회적인 측면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 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이걸 없앨 수는 없다. 뭐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근데 안 중요합니다. 그냥 읽어 주십시오. 화장실에서. 자, 그러니까 이제 댓글에 선생님 화장실 말고 그냥 방에서 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괜찮습니다. 그것도. 자, 생식 보조술 갈게요. 자, 생식 보조술은요. 임신은 원하지만 자연 임신이 어려운 부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인공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시험관 아기의 시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임신을 원했는데 안 되는 그런 불임 부부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사실상은. 그랬을 때, 자, 인공수정이라고 하는 건 여성의, 즉, 배란을 유도해서, 자, 여성의 체내에 남성의 정액을 직접 주입해서, 즉, 의학적인 어떤 시술을 통해서, 즉, 임신을 좀 하게끔 하는 거가 인공수정이고요. 그 다음에, 자, 시험관 아기는 부모로부터 추출한 생식세포를 체외 수정시킨 후에, 그러니까 부모 밖으로부터 이제 수정을 시켜서 이제 어떤 새로운 시험관에서 뭐 하게 하는 거야? 성장시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궁에 다시 이제 이식을 시키는 형태 라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식 보조술에 해당하는 내용인 겁니다. 결론은 자, 인공 수정이나 시험관 아기나 이러한 내용들은 다 뭐와 관련된 윤리에 해당이 돼요? 생명 윤리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큰 틀로 해가지고 이 내용은 생명윤리에 해당이 돼, 이거는 환경윤리에 해당이 돼, 얘는 문화윤리에 해당이 돼 라고 했었던 거 생각나시잖아요. 그래도 구체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구나 라는 걸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대리모라고 하는 건데요. 자, 대리모, 그 다음에 비배우자 인공수정 이런 내용들도 생명윤리와 관련된 겁니다. 근데 대리모가 뭐지라고 한다면 체외에서 수정된 수정란을, 즉 난자 제공자가 아닌 대리모의 몸에 착상시켜 출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헐리우드의 유명한 연예인인데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배우고 가수고 이러니까 내가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배도 부르고 막 이런 몸매도 망가지고 이러니까 대리모를 써서 이제 아이를 대신 낳게 하는 거죠. 뭐 이런 형태가 윤리적으로 사실상은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가난한 시골집 여성들이 이 대리모를 하려고 도시로 가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지난번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불법이긴 하지만 불법을 광고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라 상당히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이 대리모가 우리가 이제 생명윤리와 관련돼서 분명히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고 법적으로 또 규제하고 이래야 된다라는 소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리모 이거나 아니면은 배우자가 아닌 사람의 생식세포를 이용해서 이제 비배우자 인공수정이죠. 예전에 씨바지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의 그런 정자만 가지고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여자를 말하죠. 뭐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윤리적인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번 논쟁을 해볼 필요도 있고 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규제할 필요도 있고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죽음과 관련돼서, 자, 자살인데요. 그죠?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이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나라 중 하나라고 하는데, 자, 그런 자살을 사실상은 이제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고요. 아무리 유명한 또는 염세주의자, 비관론자의 쇼펜하우도요. 예, 뭐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자살은 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무덤으로 가는 거라고 얘기해도 자살은 반대합니다. 라고 하는 건 그 어떤 서양의 사상과 동양의 사상과 즉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건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기본 틀로 갖고 가시고요. 그런 상태에서 죽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하는데 유교에서는 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를 훼손하지 않는 거. 자, 이게 이제 효의 시작인 거고, 자, 그 효의 시작을 우리가 뭐라 얘기한다고요? 효의 시작은 불감회상이라고 한다고요. 자, 불감회상, 즉, 지금 여기서 얘기한 물려받은 신체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이게, 자, 효의, 자, 시작입니다. 자, 효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효를 이제 좀 더 실천하는 데 있어서 부모에게, 즉, 공대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물신양명으로 봉양하고, 예,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잘 주무시고 아침에 건강하신지를 보살펴드리고, 그 다음에 부모 어디 나가서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던이라고 하는 불욕, 즉 욕되지 않게 해주고 라고 하는, 또는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기본 양지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양지가 출제되어진 건데 까먹었네요. 자, 뭐냐면 부모가 하는 말을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알아듣고 나가 죽어라 이러니까 나가 죽고 이런 게 아니라 부모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라고 하는 양지적인 자세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부모 효를 실천하고, 그 실천을 토대로 해서 입신 양명이라고 하죠. 입신양명, 즉 효의 완성이죠. 그러니까 비로소 내가 열심히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고 갈고 닦아서 자,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이 효의 완성이다. 고로 우리가 유교에서 말하는 자살은 자, 효의 시작에 해당하는 불효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불교에서는, 자, 불교는 생명을 해치면 안 되는 불살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 이제 동양윤리의 가장 대표적이면서, 그러니까 그 방생이라고 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 오신 날, 그러니까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렇게 거북이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애완용으로 잡았지만 얘를 바다에다가 바다인가요? 강인가요? 가다 풀어 놔주는 거죠. 라는 생명을 부여하는, 그리고 함부로 살생하지 않고. 그래서 소승불교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쪽은 소승불교인데요. 개인의 어떤 수양이나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거기였을 때 한여름에 장맛비가 많이 오고 난 뒤에는 그 스님들은 다 맨발로 걸어 다니시죠. 혹시라도 내가 신발을 신고 이제 보이지 않는 미물, 그 생물체를 밟을까봐. 그래서 그 어떤 생물체도 죽이지 않는, 자, 불살생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자살을 인정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법, 서양의 자, 인간 이성에 근거한 이 법은요, 즉 자살은 이를 거스른 거고요. 당연히 반대하고 있고요. 아퀴나스, 자, 이미 한번 우리가 예상 문제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퀴나스는 자, 자연법하고 연결되고 신과의 조화를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자연법 측면에서 자살은 공동체를 훼손하고 자기 보전과 신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가 즉 아퀴나스의 표현이니까 또 참고합시다. 그 다음에 다시 인격 훼손과 자아 실현에서 칸트도 당연히 자살은 자, 의무 위반이에요. 자, 쇼펜하우어 좀 전에 제가 얘기했었는데 당연히 회피해라, 하지 마라. 그죠? 자, 그리스도교 종교 당연히 신으로 받은 생명인데 함부로 끊으면 안 되겠죠?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시 안락사 갑니다. 안락사도 지금 이것도 생명윤리에 관련됐다라고 하는 큰 틀로 만약에 출제가 되면 생명윤리라고 하는 사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좀 이따 나올 뇌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찬성과 반대로 해서 이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안락사와 관련된 거에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 혹은 그 가족의 요구에 따라 의료진이 인위적으로 생명을
즉 단축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이제 자발적 안락사 또는 비자발적 안락사, 반자발적 안락사 얘기가 되어져 있는데요. 환자가 스스로 동의하여 행해지는 뭐 스위스 같은 경우는 안락사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인정하는 나라도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안락사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남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치 않은 우리가 이제 의도한 계획대로 자, 이런 것들이 정말로 환자를 위해서 또는 환자의 어떤 가족과 피치 못할 어떤 그런 생명의 어떤 급박한 상황들, 고통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이 시술과 관련된 적극적인 안락사하고 소극적 안락사가 있는데 적극적인 안락사는 약물을 투여해서 구체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뭐 하는 거죠? 단축하는 걸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모순행위일 수도 있어요. 살인행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자,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코에 입에 막 이렇게 산소호흡기 달고 거의 이제 그러니까 뇌도 죽었고 막 이런 상태여서 고통을 전혀 이제 느끼지도 못하거나 너무 느껴 극심해가지고라고 했을 때 그런 연명 치료를 중단하거나 또는 이제 심장이 멈췄는데 심폐소생이라고 하죠. 이렇게 막 이렇게 가슴에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전기 막 하는 거. 자, 그런 심폐소생술을 뭐 하는 거죠? 안 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소극적 안락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 소극적 안락사에 관한 구분도 알아두십시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그래서 찬성을 하는 입장은 자, 우리가 안락사를 찬성하는 건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죽을지, 그러니까 존엄하게 죽을, 사람답게 죽을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생각에서는 정말 숨만 쉰다고 해서 살아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전신은 다 마비됐고 막 이랬을 때 그럴 때 내가 내 스스로의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는 측면에선 찬성하겠죠. 그 다음에 인간답게 죽을 그래서 권리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자, 그리고 연명치료는 즉 경제적으로 가족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많이 주고요. 그러면서 이 연명치료는 정말 죽을 때까지 그냥 그대로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료 이런 기술이라고 하는 거 또는 이런 시설들은 한정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또 효율적이지 못한 사용을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반대론적 입장에서는 안락사를 반대하는 건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함부로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중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인간 생명은 존엄하고 그렇기에 인위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아서 즉 의료인의 기본 의무는 환자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반대론적 입장이 되겠죠. 근데 이제 안락사를 허용하는 경우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고통의 상태가 지속적이고 이제 가족과 의사와 이제 우리가 간섭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의사 또 가족, 또 살아생전의 본인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한정적으로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2017년도 1회 문제를 보니까 안락사의 찬반 입장을 구분하여, 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죽음은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문제이다. 자, 그러니까 안락사를 찬성한다? 선택할 수 있다라고 봐야 찬성하는 거죠. 안락사는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겠어요? 반대하는 입장이겠죠. 자, 즉 안락사는 환자 본인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 안락사를 뭐 할 수 있어요? 찬성하는 것이고 생명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행위는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서 반대하는 것이고 또 인간이 선택할 수 없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거죠. 얘는 찬성이고요. 그 다음에 뇌사, 정리할게요. 뇌사는요, 자, 우리가 이제 출생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사망이라고 하는 기준이 심폐정지라고 했었던 거, 즉 내가 심장이 멈추면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라고 한다면 자, 뇌가 멈춰서 심장은 뛰는데 라고 하면 실제로 정지된 상태로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하여 즉 사망한 것으로 판정한다.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면 뇌사자의 장기를 다른 환자에게 이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이런 어떤 그 특별 법안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 이제 뇌사를 만약에 찬성한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연명 치료로 인한 가족의 어떤 심리적인 경제적인 부담은 안락사하고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함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또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거기에 이제 반대는 뇌사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즉 호흡과 심장이 여전히 뛴다라고 하면 우리의 그 사망의 근거로는 맞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뇌사 판정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잘못 판단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오진의 경우, 그 다음에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장기 이식을 위해서 뇌사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생명의 존엄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라서 생명 존엄의 가치로 따지자면 우리가 또 뇌사는 반대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뇌사에 대한 국내법의 어떤 입장을 보면 이렇게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도 있고요. 심폐사를 법적으로 사망으로 인정하지만 생전에 뭐 이거를 기증하면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저희 요 강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요. 요 부분에 해당한 걸 저희가 또 마찬가지로 단어 문제를 토대로 한번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가 저도 쉬고 여러분은 지금 요 다음에 해당하는 단어 문제를 또 한 문제당 한 15초 이내로 해서 빠르게 푸시고 저랑 같이 해설 강의를 듣도록 할게요.